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장 교육과정 개발과 개발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학습 목표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교육과정 개발이란 무엇인지 확인하고, 두 번째는 교육과정 개발의 수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특성과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학자나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은 자신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이 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 즉 교육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이렇게 개발해야 됩니다, 저렇게 개발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형태의 다양한 모형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나중에 이제 파트 3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요, 타일러의 개발 모형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타일러의 개발 모형을 포함한 이런 일련의 절차적인 모형들은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어떤 구성 요소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 중등 임용고사에 출제가 되었던 수기 모형 같은 것들도 대표적인 개발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교육과정의 개발 개념과 개발 수준, 그리고 개발 모형 등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재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의 개념으로 교육 목적과 내용의 체계, 그리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육 방법, 교육 평가, 교육 운영과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활동이 교육과정 개발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선 교육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톱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교육을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즉 교육에 두 가지 렌즈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렌즈는 교육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 교육이라고 하면 반드시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것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렌즈는 우리가 이제 보다 수업과 관련된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교육이라고 부르려면 또는 수업이라고 부르려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하고, 두 번째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해져 있어야 되며, 세 번째는 방법이 결정되어 있어야 하고, 네 번째는 평가가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목표는 교육을 왜 하는가, 내용은 무엇을 할 것인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평가는 진행된 것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와 관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육 목표는 교육 철학에서 주로 이제 다루고, 그리고 내용은 교육 과정에서 다루고, 그리고 방법은 교육 심리에서 다루다가 이제는 교육 공학에서 다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평가는 교육 평가에서 다룬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는 77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느냐 하면, 또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교육과정이란 교육의 목표와 내용과 방법과 평가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수립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하다. 방금 선생님이 교육과정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즉 내용과 관계된 거라고 얘기했으면서 또 왜 이 네 개를 다 포함하는 게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라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교육 과정을 좁은 의미에서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교육 과정을 보면 교육 과정이란 단순히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그 무엇과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하지만 교육 과정을 이렇게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교육 과정을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교육 과정 개발 수준을 보게 될 텐데요. 교육 과정 개발 수준은 미리 얘기하자면 크게 보면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시도 수준 교육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군구 수준 교육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수준 교육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교실 수준 또는 교사 수준 교육 과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가 모두가 다 보면 교육의 성격, 교육의 목표, 그리고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법, 교육의 평가, 이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라고 얘기되는 그 자료 안에 보면, 그 내용 안에 보면 이것들이 쭉 다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말할 때 보니까 교육과정 개발이란 목표를 어떻게 선정하고 내용을 어떻게 잡고 그리고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며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뤄져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더 디테일하게 하면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진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목표를 잡는다고 생각할 때 이 목표는 어떻게 잡을까요? 예를 들어서 국어 교육의 어떤 목표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국어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잡을까요? 여기에 국어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각종 요구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의 요구가 들어갈까요? 네, 사회의 요구가 들어가겠죠. 이 사회의 요구에는 크게 다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학부모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학생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교사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지역사회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교과 전문가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교육 전문가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 즉 국어 교육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렇게 돼야 됩니다라는 요구 사항을 우리가 접수를 받을 때 이게 교육과정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챕터 2에서 했어요. 그렇죠? 그 활동, 교육과정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들이 다 이 목표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의 요구라든지 또 학생의 요구라든지 뭐 이런 요구들을 받아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게 되고, 그렇게 목표를 정하게 되면 누가 교육과정을 실천할 것인지, 즉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교육과정의 대상자는 누가 될 것인지, 이런 참여 집단들을 선별하겠죠. 참여 집단을 선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그냥 무턱대고 운영이 될까요? 교과서도 필요할 거고 각종 교실이라든지 환경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적인 자원들을 확보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교육 과정이 어떤 성격, 즉 어떤 캐릭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교육 과정의 특징을 좀 규명을 하고 나서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조직되어서 교육 과정이 실제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반적인 활동, 이것을 교육과정 개발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발을 아주 좁은 의미부터 아주 넓은 의미까지 이렇게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교육과정을 개발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거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관련된 사람들이 문제가 된 교육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교육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은 교육 과정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때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는 것은 목표부터 평가까지, 그리고 운영의 환경과 도구의 설정까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무턱대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또는 어떤 절차로, 또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어떤 과정과 어떤 모형을 가지고 교육 과정을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현재 사회의 관점에서 이런 앞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질문하며 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교육 과정이 개발될 때 이 개발되는 곳은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개발되는 곳이 곧 교육 과정의 수준인데요. 다시 말하면 국가 차원에서 쓸 것을 개발하는가, 지역 차원에서 개발할 것을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할 것을 개발하는가, 아니면 학교 차원인가, 학급 차원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이것들이 현 시대나 또는 미래 시대에 적합하게 우리가 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 살펴봐야 되고요. 또한 이것들이 적당한 학생에게 적당한 수준으로, 적합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개발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이 앞에 두 개의 질문은 어디에서 다루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2장에서 이미 다루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3장에서는 요 세 번째와 네 번째를 3장에서 다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과정 개발의 수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교육 과정을 개발할 때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 여러 가지 변인들이 있겠지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교육 과정을 개발할 때 개발하는 그 대상과 수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육과정 개발의 대상은 무엇을 교육과정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무엇을 교육과정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개발을 한다고 하면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임용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익히고 있어야겠죠.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가가지고요. NCIC,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라는 곳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교수 요목기부터 시작을 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세계 교육과정까지,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과정까지 다 이게 자료를 탑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임용 준비하는 분들은 반드시 여기 가서 자기 교과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다운받아서 익혀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과정은 대체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다 문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육과정을 우리가 첫 시간에 했죠. 교육과정을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으로 볼 거냐, 또 잠재적 교육과정을 다룰 거냐, 이용 교육과정을 다룰 거냐, 공식적 교육과정을 다룰 거냐, 또는 교육과정이 학생의 학습이냐, 학습 경험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교육 과정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교육 과정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일반적으로 보지만 때에 따라서는 교과서를 개발하거나 또는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개발하거나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는 것도 교육과정 개발할 때 필요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수학습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자료를 개발하는 것을 교육과정에서 필요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평가 문항을 다 만드는 것까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때로는 참고서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문제집이 필요합니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을 개발한다고 할 때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그 대상, 범위, 무엇을 교육과정으로 볼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내가 어디까지 개발할 건지, 또 정확하게 무엇을 개발할 건지가 확인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 교육과정 개발은 여러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앞서 제가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교육과정의 수준은 크게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고요. 이 있습니다. 왜 수준이라면 레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준이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은 뭐냐? 가장 최상위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서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 수준의 교육과정, 장학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수준 교육 과정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사 수준이나 교실 수준의 교육 과정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럼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이 교실 수준 교육 과정을 개발할 때 백워드 기법, 백워드 설계가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육과정 개발은 여러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데 각각의 수준, 즉 국가 수준이냐, 시도 수준이냐, 시군구 수준이냐, 학교 수준이냐, 교사 수준이냐에 따라서 개발되는 교육과정의 기능은 각각 달라지겠죠.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것이나 지역이나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제 하는 것이나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일로 갈수록 우리는 중앙 집권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로 갈수록 우리는 교육의 지방 분권화, 교육의 분권화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교육과정 체제를 취하는 곳과 지방 분권적인 체제를 취하는 곳은 각각 다른 장단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중앙 집권 형태를 지니는 것은 어떤 장점을 가질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이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 중앙 집권형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요. 전국적으로 같은 교육 과정을 가집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같은 교육 과정을 가지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국가 수준, 즉 중앙 집권형으로 했을 때의 장점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국가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 과정을 가집니다. 이렇게 되면 A라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전학을 간 거죠. 그래도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은 동일하고 통일되어 있으니까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정체성 형성이라든지 전출입에 따른 어떤 부담감이 상당히 적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조금 플렉스블하게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서 지방 분권형 교육 과정이 강조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A 시도에서 B 시도로 전학을 가면 전혀 다른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새로 배워야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학교급. 학교급이라는 것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걸 말합니다. 이게 학교급이에요. 이런 학교급 간에 그리고 학교 간에 예를 들면 초등학교 A 초등학교, B 초등학교, 뭐 C 초등학교 이렇게 학교 간에 연계성이 잘 갖추어져 있죠. 그래서 어딜 가나 다 동일한 내용의 공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부한 어떤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물적 자원을 투입을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동일한 교육 과정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의 효율성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 높은 수준의 교육 과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 강화, 국가 차원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바로 단일 대우로 이렇게 한 번에 잘 빠르게 총체적으로 대응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 체제는 다소 획일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게 이제 우리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획일화되고 경직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국가 교육과정을 누가 짜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권위적으로 보이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결정된 교육 과정이 법적인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정을 가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현장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받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교사는 국가가 정해주는 것만 하니까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있을 수 있죠. 또한 지역이나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은 어촌 지역인데 어촌에 대한 내용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많이 등장하지 않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에는 도시에 대한 내용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촌이나 농촌에 사는 학생들은 불리할 수 있겠죠. 이런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분권형의 교육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지방 분권형,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과정도 몇 가지 특징들 또는 장점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지역이나 학교의 어떤 특색 있는 활동들을 보다 유연하게 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사가 교육과정을 짜야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정해주지 않으니까 교사가 만들어야 되니까 교사가 교육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교육을 만들어내고 운영하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역량이 상당히 신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회 변화에 아주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죠.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만든다고 하면 변화에 되게 느릴 가능성이 큰데 교사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만든다고 하면 아주 빨리빨리 변화에 대처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의 어떤 자발적인 학습을 이끌어내는데도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또는 인식을 저변을 넓히는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1995년부터 적용되어 오는 6차 교육과정부터 6차 교육과정 다음에 이제 7차가 있었고요. 7차 다음에 2007 개정, 다음에 2009 개정이 있었고, 다음에 현재는 2015 개정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부터 교육의 분권화에 대한 얘기들, 교육의 분권화에 대한 얘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내용들이 제공되고 있고 또 자율적인 학교나 지역이나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의 그 권한을 강조하고 있냐면 학교장의 권한을 상당히 강조하고 강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국가교육과정 이렇게 치니까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라고 이렇게 딱 뜨죠.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에 딱 들어가서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딱 뜹니다. 그쵸? 뜨면 이쪽 부분에 우리나라 이제 교육과정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이제 뜨고 있죠. 그쵸? 여기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이렇게 딱 눌러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한번 눌러보죠. 우리나라 교육과정 눌러보면 이게 딱 뜹니다. 그쵸? 2022년도에 고시된 것부터 그 앞에 쭉 고시된 것까지 이렇게 쭉 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행 교육과정을 보기 이렇게 누르고 전체 교육과정 보기 이렇게 누를 수도 있는데요. 전체 교육과정을 이렇게 눌러서 보면 제가 설명한 것처럼 1차 교육과정 이전 시기부터 2015 개정 시기까지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면 1차 이전을 보면 이게 1945년도에 개발된 것들을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교수 요목기, 교수 요목기라 부르기도 합니다. 교수 요목기에 이제 개발된 것들이고요. 이게 이제 1차 교육과정 시기, 1차 교육과정 시기이고 쭉 가다가 여기가 이제 6차가 나오죠. 6차부터 뭐가 등장했다고 시작했죠? 예, 분권화가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을 딱 눌러보면 초등학교부터 쭉 등장을 하죠. 2015년도에 개발된 것부터 진행을 해서 2018년까지 계속 초등학교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씩 부분 개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중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중학교잖아요. 역시 계속해서 부분 개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중학교 걸 가장 먼저 개발된 중학교 걸 보면 다 이렇게 과목별로 다 뜨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총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과 환경, 국어, 한문, 기가, 정보, 미술, 사회, 역사가 쭉 다 자기 과목이 뜹니다. 그쵸? 자기 과목이 뜨고 중학교 두 번째 거 눌러보면 총론만 이때는 개정이 된 거예요. 개정이 다 된 모든 과목이 개정된 게 아니고 총론의 일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총론만 딱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학교 딱 눌러봐도 총론만 있고, 그렇죠? 네 번째 중학교 딱 눌러보면 한국어 교육과정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한국어 교육과정만 개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목에 해당하는 거 중학교 같으면 중학교, 나는 지금 국어 수업을 준비한다, 국어 교사를 준비한다. 그러면 국어과를 들어가서 딱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쪽 부분을 보세요. 이쪽 부분에 보면 국어과의 성격, 국어과의 목표, 국어과의 내용 체계, 그 다음에 성취 기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성취 기준은 목표가 관련된 거죠. 내용 체계,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4번에 교수 학습이 나오죠. 교수 학습. 교수 학습이 가르치는 방법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교수 학습 방법,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평가가 딱 나오죠. 다른 거 한번 눌러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딱 등장하는데요. 다른 거 한번 눌러볼까요? 한문도 보면 딱 같은 내용이죠. 같은 틀을 가지고 있죠. 기가도 딱 같은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국어 교사를 준비한다고 하면 국어과에 딱 들어가서 최소한 이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학교별로 찾아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교과의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을 다운받아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충분히 읽고 여러 번 읽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봅시다. 제가 2015 개정 시기에서 중학교를 들어가 가지고요. 아이고, 여기가 아니군요. 2009군요. 지금 잘못 눌렀네요. 2015에서 중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국어과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여기 딱 성격에 딱 들어가면 여기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죠. 여기 그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다운로드를 탭을 하면 여기에 다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한글 파일로도 다운받을 수 있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일단은 PDF를 한번 다운을 받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국어과 교육과정이 이제 딱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국어과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 그다음에 이렇게 쭉 뜨죠.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 이렇게 다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에 목표가 있고 교육과정에 이제 내용이 있고 교수 학습 방법이 있고 평가가 있다.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국어과 딱 나오죠. 국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매체, 문학,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딱 등장을 하고 공통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나뉩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국어과의 성격은 이렇게 되고요. 쭉 넘어가면 국어과의 목표는 이렇게 되고요. 국어과의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은 이렇게 되는데 내용 체계표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내용 체계표에 보시면 초등학교 1, 2학년에는 뭐 가르치고 3, 4학년에는 뭐 가르치고 5, 6학년에는 뭐 가르치고 중학교 뭐 가르치고 고등학교 뭐 가르치고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게 딱 보이죠. 이렇게 이제 나타내서 듣기 말하기는 이렇게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읽기는 이렇게 가르치고요. 읽기 여기 있죠. 읽기는 이렇게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쓰기는 이렇게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이렇게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문학은 이렇게 가르치세요. 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인 성취 기준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것인데요.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에는 듣기 말하기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해설해 놓은 자료고요. 그것을 이런 방법으로 가르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의사항도 딱 되어 있고 그것을 이런 방법, 이렇게 평가하세요. 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기 교과에 해당하는 목표 내용 방법 평가가 어느 수준에서 개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국가 수준에서 개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안에 들어오셔 가지고요. 각각 자기 과목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나 교육과정 자료실 같은 것들을 이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기 보면 지역교육과정이라고도 있죠. 그러면 다 시도가 딱 뜹니다. 그쵸? 시도가 뜨고 예를 들어 부산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부산을 딱 클릭하면 어이구 클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탭을 보고 있어서 클릭이 안 되나요? 아 되네요. 부산시 교육청이 이제 딱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딱 떠 있죠. 부산시 교육과정에서 제공하는 초등학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고등학교, 중학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해서 여기 고시가 딱 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다운받아서 보면 아 부산 교육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내용은 부산시 교육청에 가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학교 알림이 가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역 중심의 그 교육과정 개발하는 자료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그것들을 개발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부산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부산 교육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이제 부산시 교육청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참여마당에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 아이고 참여마당이 없고 다시요. 부산시 교육청에 가보시면 여기 이제 새 소식에 고시 공고가 있죠. 고시로 나타납니다. 고시로. 고시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지닌 문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고시된 2022년도 제2호 자료를 한번 볼까요? 제2호 자료를 보면 2022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고시라고 되어 있죠. 이걸 이제 탭을 해보겠습니다. 탭을 해보면 이렇게 부산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아보면 아 부산시 교육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시군구 수준의 교육과정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는 부산광역시 동네교육지원청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이제 교육지원청 안내 부분에 보면 동네 교육의 방향이라고 해서 기본 방향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동네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방향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고, 우리 동네 교육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는 미래 교육을 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책임 교육하고, 소통과 협력에 참여 교육을 합니다. 중점 사업은 이런 것들을 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교육청별로 어떤 교육들을 할 건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금정구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홈페이지인데요. 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제 바로 이렇게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두실 교육이라는 게 있고, 두실 교육 안에 들어가면 교육 계획이 이제 등장하죠. 여기 이제 홈페이지 가입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볼 수 없는데, 이렇게 딱 하면 그 학교의 학교 교육 계획을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출신 이제 그 초등학교나 그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데 가서 가입을 해서 보면 학교 교육 계획을 다운 받아 볼 수 있죠. 이처럼 교육 과정에 이제 수준이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은 국가의 교육 목적이나 내용 기준, 학생 성취 기준, 교육 기관이나 행정 기관의 교육 과정 운영 기준, 교육 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지역 수준은 시도와 지역의 특성, 필요, 요구, 교육 기반, 여건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을 조정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학교 수준 교육 과정은 학교의 실태를 좀 반영을 하고요. 학부모와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해서 학교의 의도를 담은 문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수준의 교육 과정은 뒤에 이제 백워드 설계에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이론적이고 관련 내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